네, 반갑습니다. 토큰포스트입니다. 오늘 2월 13일 금요일 토큰포스트 크립토 인사이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요 뉴스 6개 뉴스를 가져와서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토큰포스트 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주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참 어지러우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진짜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독자분들이 여론을 분석하는 KOL 인덱스 소식입니다. 네, 어제 오늘 텔레그램 방과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토스입니다. 토스가 미국 코인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도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거인의 진격입니다. 핀테크 공룡 토스가 미국 기관 대상 암호화폐 플랫폼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토스가 사업을 확장하나 보다라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도 그리고 업비트와 지배구조 이슈로 엮어 있고, 또 시중 대형 은행들도 코인 수탁 사업에 기웃거리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이 없이 전통 금융과 그리고 IT 공룡들은 이미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규제 때문에 걱정된다, 이런 여러가지 반응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편입이라는 아주 거대한 호재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심판의 등장입니다. 네, 심판의 등장입니다. 미국에서 논의 중인 시장 구조 법안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고, 이 달러를 대신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한테 줄지 아니면 코인 기업한테 줄지 줄 달리기가 한창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무법지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규칙이, 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곧 큰 돈이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법을 정비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앞서 말한 토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도 더 과감하게 되질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게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개미들의 그 캐피틀레이션, 개미들의 항복이라고 하죠. 온체인 데이터를 봤더니 지난주에만 무려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어치의 손절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 하고 던진 물량들이죠. 신규 투자자 유입에도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의 역설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나 또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공포가 극을 달했죠. 극을 달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개미는 떠나고 기관이 들어오는 시점이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토스가 움직이고 또 미국이 법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공포에 질려서 무려 4조 원을 손절했다는 것, 이 엇박자를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지쳐서 떠나고 있지만 기업들과 제도는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이것이 KOL 인덱스 기사가 보여주는 2월 둘째 주의 진짜 시장 풍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포에 휩쓸려 떠나는 쪽입니까? 아니면 거인들의 발자국을 따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뜨거워진 시장 관심을 실제 가격 데이터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다음 기사를 통해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에서 기관들의 큰 그림을 봤다면, 이번에는 당장 우리 개미들의 계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전쟁 같은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피해 금요일입니다. 네,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 강제 청산된 금액이 무려 2억 달러입니다. 24시간 동안 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공중분해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웬만한 중견기업 시가총액 하나가 하루 만에 증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무서운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롱 포지션, 즉 가격 상승에 베팅했다가 떨어진 분들이 많이 털렸습니다. 바이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그 청산 물량이 거의 95% 이상이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십시오. 66,853달러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력들이 가격을 한번 훅 떨어뜨려서 롱 잡은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하락에 베팅한 숏 투자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양방향 털기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휩소, 휩소라고 하고 장세가 아주 잔인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4시간 단기 데이터를 보면 분위기가 반전이 됐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를 회복을 했고 또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에서만 약 1,000만 달러, 한 130억 가까운 돈이 터져 나갔습니다. 롱 청산액도 20배가 넘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솔라나 80달러나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급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떨어질 것 같아서 숏을 쳤더니 보란듯이 말아 올리고 일종의 전형적인 강세장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입니다. 보통 이때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지금 2억 달러가 청산됐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경고를 합니다. 고배율 레버리지를 쓰지 마라.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고 판이 커지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폭이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방향을 맞췄다고 해도 순간적인 등락에 원금 삭제될 확률이 되게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66,000달러,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방향을 잡으려고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물보다는 현물 위주로 짧은 단타보다는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는 게 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살벌한 청산맵을 하긴 했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변동성의 끝은 어딜까요? 이어지는 소식에서 다시 한번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좀 뜨겁습니다. 아니, 폭발적입니다. 리플이 가격이 현재 1.38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92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리플의 기술적 아버지나 다름없는 데이비드 슈워츠가 비트코인을 향해서 기술적 막다른 길에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악담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숨어 있습니다. 사건 발단은 SNS였습니다. 누군가 리플을 두고 너네는 중앙 집중적이었잖아 라고, 옛날에 블록체인 맘대로 고쳤잖아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슈워츠가 발끈을 하면서 비트코인 과거를 소환을 한 겁니다. 너희 비트코인 너희도 2010년은 버그 터졌을 때 개발자들이 모여서 롤백을 했잖아. 그게 더 중앙 집중적인 거야 아니냐? 라고 받아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슈워츠가 비트코인을 10회작이라고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비유를 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비유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달러를 쓸 때 이 지폐의 인쇄 기술의 최고인가 최신인가를 따지나요? 아니죠. 그냥 달러니까 믿고 쓰는 겁니다. 슈워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기술적으로 더 발전할 필요가 없는 단계다. 마치 달러처럼 기술보다는 사람들의 믿음과 사회적 합의,
기술주의가 굴러가는 거대한 관성이 되었다. 즉 기술적 막다른 길이라는 말은 더 이상 혁신이 없다는 비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을 초월한 신뢰의 자산이 되었다라는 묘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쟁, 투자자인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 결국 투자 성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입니다. 기술이 바뀌지 않아도 느려도 전 세계가 가치를 인정합니다. 안정적이죠. 반면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기술을 바꿔야지 살아남는 기술주와 같습니다. 네, 슈워츠는 나는 비트코인 개발에 다시 참여할 생각이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혹은 멈춰버린 비트코인보다 계속 변화하는 리플 생태계가 엔지니어로서 더 매력적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은 정말 더 이상 혁신이 필요 없는 완성된 화폐일까요? 아니면 기술 발전을 멈춘 늙은 공룡일까요? 그리고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둔 리플을 과연 비트코인이 못하는 기술적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채팅방에는 비트코인파 그리고 리플파 의견이 아주 뜨거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뜨거운 논쟁을 뒤로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건 토큰 분석 기사입니다. 네, 오늘 방송 중 가장 중요한 어쩌면 암호화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뉴스가 터졌습니다. 네, 바로 월가의 제왕, 운용 자산만 1경 9천조 원에 달하는 블랙락, 이 탈중앙 거래소의 대장 유니스왑과 손을 잡았습니다. 예, 그냥 협력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두 가지 충격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첫째, 블랙록이 만든 국채, 토큰, 비들이라고 있죠. 이것을 유니스왑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둘째, 이게 핵심입니다. 블랙록이 유니스왑의 거버넌스 토큰인 유니를 직접 매수해서 보유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열광을 했죠. 근데 그건 코인을 전통 금융 계좌에 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건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국채라는 전통 금융 자산을 코인 시장 디파이로 가져온 겁니다. 블랙록은 이제 은행 창구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국채를 24시간 거래하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낀 중개인들도 다 없애고 블록체인의 효율성으로 미 국채 시장을 돌리겠다는 거죠. 네, 엄청나죠? 네, 이게 레리 핑크 회장의 모든 자산의 토큰화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블랙록이 유니 토큰을 샀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동안 기관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를 샀지 디파이 프로토콜의 토큰은 증권성 시비 때문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운영사가 보란듯이 유니를 샀습니다. 이건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디파이는 이제 위험한 도박판이 아니다. 우리가 검증을 했고 우리는 투자하는 미래 금융 인프라다. 물론 지금 블랙록의 국채 토큰은 20억 원 이상 가진 슈퍼리치 적적 투자자들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큐리타이즈의 그 CEO의 말처럼 이 인프라는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리테일에게도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이미 유니스왑을 통해서 국채를 팔기 시작을 했고 관련해서 코인까지 매집을 했습니다. 규제 리스크, 블랙록이 들어온 이상 SEC도 무작정 막기는 힘들 겁니다. 네, 오늘 이 뉴스는 RWA 실물자산 토큰화 섹터와 또 디파이 섹터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네,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월가의 돈이 흐르는 이 파이프라인이
파이프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이 파이프의 끝은 이제 명확하게 온체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이 쏘아 올린 이 거대한 신호탄, 다음 뉴스를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토큰포스트 인터뷰이자 또 멤버십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전체를 다 보시려면 토큰포스트 멤버십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블랙록이 국채를 토큰으로 만들었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도대체 이 RWA 실물자산 토큰화를 판을 누가 깔아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RWA 특화 블록체인 플룸 네트워크의 창업자 크리스 잉입니다. 네, 저희 토큰포스트가 한국을 방문한 그를 직접 만났고 또 그는 크리스는 실리콘밸리의 출신으로서 1억 5천만 달러를 굴리는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이 크립토판으로 넘어가더라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미래는 여기구나 하고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크리스가 말하는 RW의 핵심은 자산의 소프트웨어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포켓몬 카드나 한정판 스니커즈 아니면 미국의 빌딩을 사고 싶어도 지금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면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누구나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플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기존 블록체인들이 기술 자랑만 할 때 플룸은 규제부터 챙겼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SEC로부터도 승인을 받아내고 시퀀서 단계에서부터 자금 세탁 방지 기술을 심어놔서 기관들이 안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고속도로를 깔아 놓은 거죠.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에 대한 이 대표님의 인상이었습니다. 네, 크리스는 우선 한국이 어떤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이 RWA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금융 당국이 생각보다 개방적이다. 정말 놀랍죠. 둘째, 미래에셋이나 롯데, 하나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토큰화에 관심이 많으면서 셋째는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크립토 유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K컬처를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웹툰, 드라마 같은 컨텐츠 IP를 토큰화해서 전 세계 팬들을 투자하게 만든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 이상일 거라는 거죠. 네, 인터뷰 마지막에 그는 올해 RWA 시장이 거의 500억에서 1000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의 약 3배에서 5배 수준입니다. 네, 블랙록 같은 거인도 움직이고 있고 플룸 같은 기술 기업도 길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RWA는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금융의 미래입니다. 네, 보셨듯이 플룸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의 RWA 관련 움직임들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 계속해서 다룰 핵심 키워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RWA만큼 뜨거운 감자 바로 민코인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뉴스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선 운용상 블랙록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출시를 진두지휘했던 인물 바로 조셉 샬롬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블랙록을 나와서 지금의 샤플링크라는 나스닥 상장 기업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재미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창고라면 샤플링크는 이더리움의 창고라고 자처합니다. 토큰포스트가 이 조셉을 만나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입니까? 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훌륭하지만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다르다. 네이티브하게 생산적, 네이티블리 프로덕티브하다. 생산적이다 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더리움은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스테이킹을 통해서 약 3% 이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마치 배당주나 채권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게다가 전 세계 토크나 자산 RWA의 70%, 스테이블 코인의 65%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샬롬 CEO는 이더리움을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래 금융에 돌아가는 인터넷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말로는 은퇴 6주 만에 다시 현업으로 복귀해서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재밌는 건 그가 직접 만든 블랙록 ETF보다 자신의 회사 샤플링크 주식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영구 자본이라고 합니다. 영구 자본. ETF는 고객이 팔면 같이 팔아야 해서 스테이킹을 마음껏 못합니다. 네, 하지만 샤플링크는 기업이니까 이더리움을 100% 스테이킹을 해도 여기 연구죠. 100% 스테이킹을 해도 100%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고 그걸 또 이더리움을 삽니다. 일종의 복리의 마법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출범 이후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표님은 아까 플룸 대표님처럼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네. 미국이 리더라면 한국은 아시아의 디지털 금융 관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이나 역동성이 높이 평가하면서 규제가 풀리는 대로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이더리움 상품을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터뷰 마지막에는 그가 남긴 한마디가 아주 묵직했습니다. 이더리움은 혁명이 아니라 진화의 리더가 될 것이다. 금융 시스템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강력하게 기존 금융을 집어삼키면서 진화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 오늘 블랙록의 국채 토큰부터 샤플링크, 이더리움 전략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기관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더리움과 RWA라는 다음 단계로 진입을 했다. 네, 여러분도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에 올라타시길 꼭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6가지 주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시려면 토큰포스트에 오셔서 커뮤니티 섹션의 밑에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질문 게시판에 가시면 이렇게 항상 공지로 마지막 질문을 받습니다.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차트 깎는 노인님,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계속 증가 추세인데 왜 이더리움 가격은 회복을 못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차트 깎는 노인님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 발행, 매수 대기 자금이라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공식이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돈의 목적지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자마자 현물 매수에 쓰였다면 지금은 오늘 다룬 RWA, 국채 토큰이나 디파이 이자 농사 쪽으로 유동성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즉 돈이 들어왔는데 바로 쏘지 않고 대기하거나 안전한 이자를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판을 깔고 있는 만큼 이 유동성이 현물 매수세로 전환되는 일종의 임계점이 오면 폭발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최근 글로벌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향후 1, 2년간 안에 판도는 어떻게 바꿀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메이백님, 가장 큰 변수는 전통 금융 앱의 침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 뉴스였던 토스, 토스를 봤죠. 캐월 인덱스 뉴스에서 토스 움직임 기억하시죠? 이제 사람들은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코인 전용 앱보다 토스나 로빈후드처럼 주식, 코인, 송금을 한 번에 하는 앱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덱스의 편의성 혁명입니다. 아까 보였던 유니스왑이나 블랙록의 협업처럼 지갑 연결 없이도 덱스를 쓸 수 있게 되는 순간 중앙거래소의 독점 구조는 빠르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에이드님,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가격은 어떤 영향을 줄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네, 에이드님, 다가오는 이더리움 그거를 보시면 업그레이드, 특히 팩트라 등 핵심은 확장성이랑 비용 절감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뉴스에 팔아라 때문에 가격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는 초강력 호재입니다. 왜냐? 오늘 샤플링크 CEO님이 말했듯이 블랙록 같은 기관이 이더리움 위에 자산을 올리려면 수수료가 싸고 빨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이 기관들의 고속도로가 되기 위한 필수 공사입니다. 인프라가 좋아지면 그 위에 달리는 돈 혹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네, 다시 방금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질문, 보통 제가 8시 이후면 답변을 안 받는데요. 왜냐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거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DAT님, 13일 금요일답게 차트는 아주 팔았네요. 토큰부스트 출근길 팟캐스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관들은 블록체인 인프라 산업에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코인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를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오늘 방송에 다룬 내용들 바탕으로는 기관들이 깔고 있는 인프라 관련 핵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RWA 섹터입니다. 네, 기관들이 가장 열광하는 분야죠. 아까 블랙록 국채 토큰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도 미국 주식을 담보로 잡게 하는 기술이 바로 RWA입니다. 관련 코인은 온도 파이낸스도 있겠고, 플룸 네트워크 이런 특화 체인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라클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체인링크, RWA가 돌아가려면 현실 세계 가격이나 주가, 금리 이런 블록체인에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체인링크 같은 이런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관용 디파이, L1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유니스왑 보셨죠? 블랙록이 유니스왑을 직접 샀다는 건 이건 기관들도 단순 송금이 아니라 거래와 운용을 탈중화 환경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니스왑, 덱스, 디파이 그리고 이더리움, 그렇죠. L1 같으면 이더리움이 중요하죠. 네, 차트가 파란 건 심리 때문이지만 기관들이 인프라를 까는 건 저는 제 생각은 생존 때문입니다. 네, 당장의 등락보다는 오늘 블랙록이나 샤플링크 거인들이 어디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 파란색 차트가 오히려 세일 기간으로 보이실 겁니다. 네, 힘내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인님, 지금 시장 에너지 축적 구간인가요? 아니면 고점 피로 누적 구간인가요? 온체인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멋있습니다. 네, 예인님, 온체인 데이터로 보면 명확한 손바뀜 에너지 축적 구간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손바뀜 에너지 축적 구간입니다. 네, 피로 누적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더 살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단기 투자자 개미들은 지쳐서 나가고 있고 아니면 손절을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장기 보유자 고래 기관들이 다시 받아먹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는 피로감을 주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 다음 상승을 위해서 가벼운 몸을 만드는 아주 건전한 조정과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우코인님, 공부 탐욕 지수가 낮을 때 사는 게 정석이라고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니 안 되네요. 초보가 멘탈 흔들지 않고 분할 매수할 때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와우코인님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기가 쉽지 않죠.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는 제 생각에는 MVRB Z스코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MVRB Z스코어입니다. 저희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 아카데미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스코어, 이 지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이 점수가 0 이하거나 낮을 때는 역사적으로 항상 저평가 구간이었고, 또 하지만 데이터보다 더 좋은 건 시간이란 무기인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매주 월요일 10만원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세요.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기관들도 예측 못하는 바닥을 개인이 맞출 수는 절대 없습니다. 시간을 사서 평균 단가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아주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탕탕구리님, 코인베이스가 4분기 실적에서 손실을 발표했는데 시장 전반 약세의 흐름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주 밀접하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래소 매출은 결국 거래량에서 나옵니다. 코인베이스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개미들이 시장을 떠나서 거래를 안 하고 있다는 일종의 무관심을 증명을 하고 있죠. 역설적이지만 거래소의 실적이 최악일 때가 보통 시장의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떠나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실적 부진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코인 궁금해요님, 최근 코인 시장 주기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기상이 길어진다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 데이터상으로 주기 구조를 변화를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이클의 장기화는 뚜렷합니다. 과거에는 반감기라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만으로 시장이 움직였으면 지금은 시장 덩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블랙록 그리고 연기금들 이런 덩치가 크면 움직임이 아주 둔해지죠. 네, 이제는 4년 주기설보다는 글로벌 유동성 주기, 일종의 금리를 더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급격한 폭등보다는 주식시장처럼 완만하게 길게 우상향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데리야끼님, 시장 심리는 공포 단계라고 보시나요? 여기 이제 답변 또 누가 달아주셨네요. 공포죠. 공포가 기에. 네, 공포 어제도 방송에서 공포 지표가 1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체감상으로나 극단적 공포죠. 확실합니다. 오늘 첫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어제 공포지수가 10일입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떠나는 지금이 심리적 바닥이죠. 투자의 대가 템플턴 경은 이렇게 말을 했죠.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 느끼시는 이 공포가 역설적으로는 지금의 그 기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들을 쭉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문들 때문에 오늘 방송이 아주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기관들은 묵묵히 들어오고 있고 기술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고민을 하지 마시고 매일 밤 9시 이렇게 토큰포스트와 함께 그 흐름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토큰포스트 멤버십 구독을 해주시고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토큰 캠프라는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 5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번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또 다시 모입니다. 네, 꼭 참석을 해주시고 토큰포스트 멤버십을 꼭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네, 다음 주는 민족 대명절 설날 구정이 있는 주간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차가워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따뜻하고 풍요로우시길 꼭 바랍니다. 세뱃돈으로 코인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코인이 훗날 큰 복덩이가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설 연휴 푹 쉬고 재충전해서 더욱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크립토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